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 하지만 스트레스가 갑상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독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거나 목이 심하게 붓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갑상선 이상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더라도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질환을 그냥 방치할 경우 심장 질환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TV닥터에서는 증상과 형태가 다양한 갑상선 질환과 그에 맞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셨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침마다 나오기 싫으시죠? 겨울철이면 누구나 추위를 타는 건 당연하지만 혹시 평소보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탄다 또는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피로가 극도에 다르고 또 몸이 축 처진다 싶으면 혹시 내 몸 안에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호르몬도 문제지만 요즘 여성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 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 또 정보도 많고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중에 진실과 오해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된 갑상선 질환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내분비 내과 박미경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겨울철에 추위 좀 많이 타세요? 저도 피하 지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네네.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아, 그러네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체질적으로나 피하 지방량에 따라서 유독 다른 분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말씀 주신 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기능 저하증일 경우에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고 피로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양한 원인들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동반된 건 없는지 꼭 감별 진단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거나 유난히 많이 필요하다.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네. 얘기인데요. 원래 갑상선이라는 이 기관이 우리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갑상선은 정상적으로 누구나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정상 장기입니다. 이렇게 목 아래쪽 중앙에 양쪽으로 나비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옆이 있고 중간에 네. 협부라는 부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하루 일정한 농도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전신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신생아 때는 뼈를 성장시키고 발육을 촉진시키고 특히 중추신경계의 발육을 촉진시켜서 이런 지능이라든지 이런 발달에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에너지 대사나 열을 발생시키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 네.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이 나비 모양의 네네. 갑상선이다. 네네네. 예, 여기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 질환도 종류별로 좀 구분이 많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있는 장기지만 다른 장기도 그렇듯이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크게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기능이 많이 항진된 경우와 저하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호르몬 분비에는 영향 없이 모양에만 혹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갑상선이 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 여기에도 염증성 질환인 갑상선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혹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경우에는 완전히 보통 물혹을 알고 있는 낭종이 있을 수가 있고 물혹은 아니지만 좀 딱딱한 혹 중에 암은 아닌 양성 결절이 있고 우리가 암으로 알고 있는 악성 결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염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변화가 와서 점차적으로 갑상선이 파괴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중에 일부는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이 되는 만성 그런 갑상선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드문 원인 때문에 아급성 갑상선염이 올 수도 있고 또 여성분에서는 출산 후에 네. 이렇게 갑상선 기능의 변화가 오는 위험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출산 후에도 갑자기 갑상선 네, 질환이 네.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떤 증상 겪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기 놓고 나서 한 6개월 후부터 몸살기처럼 온몸이 왜 막 뼈가 빠지듯이 아프고 살갗이 만지면 바늘 찌르듯이 아파가지고 몸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감기 몸살. 그리고 아기 놓고 나면 몸조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항진증으로 수치가 나와가지고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저하증으로 빠지는 기간이 한 6개월 이후부터 다시 6개월 단위로 저하증 증상이 또 나와서 항진증일 때는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몸이 많이 아프고 그 저하증일 때는 다 귀찮아요. 그냥 누워있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뭘 안 먹은데도 살이 좀 찌고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증상을 겪으셨는데 네네. 그냥 뭐 지내다 보면 아 그냥 출산 때문에 내가 이러나 보다라고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출산 이후로 왜 이런 갑상선 질환에 이상이 생긴 거죠? 갑상선에? 네. 정상적으로 임신 중에는 내가 아닌 다른 개체인 태아를 내 몸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역 반응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가지고 있던 면역 질환들도 임신 중에는 다 좋아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고 나면 그렇게 억제되어 있던 면역 반응이 이게 반동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죠. 아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네, 이제 네, 필요가 네.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태아를 위해서 억제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항진이 됨으로써 네. 그런 면역 반응의 변화가 와서 출산하게 되면 그 이후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병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없던 병도 네. 그 사이에 이제 면역이 악화가 돼서 출산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산 이후에는 항진증이 왔다가 네. 그리고 6개월이었나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저하증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여기 이제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산후 갑상선염도 그렇고 아니면 출산 후가 아니라도 다른 이런 급성으로 오지 않는 아급성이라 하는데 이런 갑상선염에는 이렇게 유사한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네. 실제 이 시기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거는 실제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항진하고는 틀리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갑상선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그래서, 네. 중독이라 하면 다들 굉장히 놀라죠. 놀라는데 그 언어가 그냥 네. 저희 번역된 말이 그런 거고요. 이 중독이라는 거는 혈액 내에 어쨌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된 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원인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능 항진증이라는 거고요. 네. 그 항진증이 아니고 이런 갑상선염 때문에 우리 몸에 갑상선 안에 원래 저장됐던 호르몬이 염증 반응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죠. 일시적으로. 아, 네. 일시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몇 개월 정도 흘러나오면 어쨌든 갑상선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흘러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잠시 정상으로 되었다가 그 염증성 질환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일시적인 그런 저하증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면역 악화이기 때문에 한 길게는 한 1년 이내에 네. 대부분은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요? 그럼 뭐 병원 치료나 약물 치료를 따로 안 받아도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증상 조절을 위해서 잠깐 약을 쓰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불편하니까. 네네. 예.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지나치게 많이 분비돼서 이거는 아까 그 출산 후에는 실제로 많이 분비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많이 분비돼서 오는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호르몬을 많이 생성하는 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네.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많이 생성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전신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수용체가 있는 그런 각 장기에 대해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열도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더 많이 유달리 보일러가 더위를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네네. 더위를 많이 느끼고 예. 거기에 따라서 땀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실제는 식욕이 떨어지지 않고 잘 먹는데도 저절로 막 살이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심장에도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돼서 심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거를 본인이 실제로 막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가 이렇게 좀 가늘게 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목이 전체로 붓는 경우도 있고 눈이 드물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눈 뒤에 이제 안구 근육에도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붙어서 하는 자극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는데 네. 그 뒤에 근육들이 비대해지는 거죠. 자극을 많이 해서. 너무 자극을 해서. 네. 그래서 실제 눈 동자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구 돌출이 많이 된 경우에는 네.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뭔가 많이 과하네요. 네, 몸 네, 전체가 진짜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호르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안구도 돌출되고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땀도 나고 덥고 네, 예, 그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항진증의 증상이고요. 네, 네, 네. 이제 반대로 저하증이라면 이제 부족하게 분비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설명드린 그런 항진증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는 더위를 많이 탄다 그랬는데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네. 또 얼굴이 많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눈 주위가 그리고 실제 드시는 건 많이 드시지 않고 이제 병이 있으니까 식욕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체중은 느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니까 예, 소비를 못해서 네. 그리고 심박동수는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쉰 목소리는 이렇게 이제 성대나 이런 주위에도 부종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목소리도 감기가 안 들었는데도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가 오고 기운도 없고 네. 변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량에도 증가, 감소 이렇게 반대네요. 네네네. 변화가 있을 수 네,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식사량이 평소와 같은데도 몸무게가 변화된다, 뭐 더 쪘다거나 아니면 빠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좀 심하다면은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질환 검사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네. 갑상선 기능 검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일반적인 그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그 안에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를 알 수가 있고요. TSH, 네네. T3.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자가 항체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렇게 검사를 하면 초기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갑상선이 양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커져 있는 이런 만성 갑상선 염화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항진증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붓진 않았지만 네. 그 안에 혈류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그런 초음파 소견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갑상선 항진증과 아까 산후갑상선염 환자분처럼 호르몬이 일단 많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걸 구별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동위원소 촬영을 하면 네. 이게 호르몬이 많은 항진증인지 아니면 흘러나오는 그런 일시적인 갑상선염 환자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의 향방이 달라질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 혈액 검사, 뭐 초음파 검사, 또 이제 동위 방사선 검사까지 해서 이제 진단 결과를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단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건가요? 누구든? 보통 약물로 치료한다는 거는 결절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기능의 변화가 왔을 때는 네.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보신 환자분처럼 한우갑상선처럼 일시적으로 기능의 변화가 오는 분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증상만 좀 좋게 해주는 약을 일시적으로 쓰고 회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호르몬을 실제로 많이 만들어내는 항진증 환자라든지 만성으로 와서 이미 이제 뇌 갑상선이 호르몬을 잘 만들기 어려운 그런 기능 저하증 환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항진증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약제가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게 되는 네. 그런 항갑상선제라고 합니다. 그런 약물을 이제 호르몬을 생성을 억제하는 기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충분히 복용을 하면 네. 그런 자가 면역 상태도 좀 좋아지고 향후에 좀 재발되는 율을 좀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1년 내지 2년을 복용을 해도 다시 재발하는 율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절반 이상에서는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돼서 약을 끊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끊고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데 약물을 복용하면 이제 결국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던 게 점차 이제 전체 사이즈도 줄고 기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항진증의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뭐 약을 일단 먹으면 평생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잠깐 먹다가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네. 질문 받으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앞서 환자분도 본인이 항진증 결국은 저하증이라 알고 있는데 옆에 분이 물어보시면 나는
이제 약 안 먹고 안 먹어도 된다 하더라 이렇게 네. 알고 계실 거잖아요. 예. 그게 환자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항진 저하라도 그게 원인 질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저절로 회복되는 그런 갑상선염 환자이고 네. 이제 가장 흔한 환자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으로 면역 체계의 변화가 해서 우리 몸의 갑상선이 점차 파괴를 하고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는 그런 면역 체계를 바로잡고 이미 파괴된 갑상선을 좋게 해주는 치료약은 없고요. 아. 그 모자라는 호르몬만큼을 약으로? 계속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성분과 똑같은 성분을 예. 모자라는 만큼 매일 보충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생 약을 보충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릴 제가 수 이해한 게 있습니다. 맞나요? 저하는 어차피 보충을 외부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네네. 항진의 경우에는 내 기능을 조금 축소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네네. 어느 순간에 도달해서 딱 적당한 수준이 되면 약을 안 먹어도 안 먹어서 이제 재발을 안 하는 분들이 한 30%에서 50% 정도 약만 네. 먹고 그 이후에 한 또 절반 이상은 또 그런 게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증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약을 뭐 끊거나 이런 경우가 절대 없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재발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몸의 보일러 갑상선의 적신호 동아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미경 교수를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갑상선 질환이 뭐 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건 암일 겁니다. 네네. 우리나라 여성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능 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호르몬이 너무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럼 기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그럼 발병률이 더 높은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아무래도 그런 기능 변화가 있는 환자분들은 없는 분들보다는 초음파를 더 자주 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발견된 율도 좀 더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다른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에서 조금은 발견이 더 잘 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확실하게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자, 실제 갑상선 암이 진단이 돼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갑상선 가는 거는 이제 나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렇게 피곤해도 갑상선이라는 그거는 생각 안 해보고 이렇게 피곤한가.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 아파서 이렇게 피곤한가. 그 피곤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검진하러 가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건강 검진 했더만은 그 혹이 있다 해서 그래서 다시 초음파하고 또 조직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암세포가 나서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검사하다가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피곤하다, 무리했나 요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체력이 떨어졌나? 이 정도는 누구나 좀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나 암이지 않을까를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그 갑상선 암을 좀 알 수 있는,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있던 혹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졌다든지 뭐 정기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새로 발견이 됐다든지 새로 생긴 혹일 경우에는 암이 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되어 있고요. 갑상선의 혹이 많이 커지면은 그 주변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침을 삼킬 때 자꾸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마치 우리 감기 들었을 때 편도선 네, 부은 네, 것처럼요? 네. 그러고 이제 이 갑상선 주변으로 목소리를 조절하는 그런 후두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부분을 침범을 하게 되면 네.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쉰 목소리가 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본인이 증상을 느껴서 진단되는 분은 굉장히 드물고요. 네. 대부분 앞서 말씀해 주신 환자분처럼 우연히? 우연히 검진을 하시다가 아시게 되거나 뭐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예. 발견이 되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직접 연관된 증상은 없는 상태에서 네.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그 체열에서 혈액검사만으로도 일단은 이상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혈액 검사는 네. 아까 이제 호르몬의 상태가 어떻는지 기능 변화가 있는지를 맞다. 알 수가 있고 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모양의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능은 정상인데 이렇게 혹만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네.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여기 초음파 자주 하시나요, 목에? 그건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이제 갑상선 암의 발병 위험이 높은 네. 그런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은 그냥 정기적인 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네. 그 위험군이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우리 가족 중에 갑상선 암으로 누가 수술을 했다. 그런 분들은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 게 좋겠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차피 기능 변화나 다른 병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좀 모양을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런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몇 년 전에 저기 체르노빌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됐을 때 네. 그런데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방사선에 의해서 갑상선 유두암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에 뭐가 만져지거나 쉰목 소리가 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갑상선 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예. 암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이 있고 그게 암이 의심이 된다면 초음파로 그 부분을 조준을 해서 아주 가는 바늘로 세포를 뽑아내서 네. 그 세포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게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세포 검사를 할 수 그 있습니다. 일종의 조직 검사.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게 양호한 편이지만 아주 진행이 된 게 의심이 된다면 전신에 다른 데 전이된 건 없는지 펫CT도 드물지만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다른 암에 비해서 갑상선 암은 전이율이 좀 낮다. 예, 다른 데 잘 번지지 않는 암이더라.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 치료가 네네. 용이하다.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 대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 갑상선 암 중에 가장 흔한 게 거의 우리나라 90% 이상은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유두암이요? 예, 갑상선 암 종류 중에 세포의 종류 중에 유두암, 요포암, 네. 뭐 그다음 수질암, 아니면 또 이제 분화가 안 된 미분화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두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 네. 예. 이름은 유두암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암은 5년 생존율을 얘기하지만 이 갑상선 유두암에는 5년 생존율은 거의 의미가 없다. 최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생명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문제는 그렇게 생명에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재발을 하거나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변의 경부 림프절로는 네. 아주 크기가 작아도 흔히 주변 조직으로는 침투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면 그렇게 진단을 미루지 말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진단이 되면 네. 일단 수술을 하는 것이 현재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 크기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뭐 몇 센치 이런? 네네. 그럼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이제 예후가 좋지 않겠죠. 그렇죠. 크기가 크면 다른 데로 전이도 잘 되고 예. 주변으로도 잘 많이 가는데 이제 보통은 예후가 아주 안 좋은 기준은 크게 2cm, 4cm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지금 발견하는 거는 1cm도 채 안 되는 그런 미세암을 발견해서 이제 이렇게 수술 안 해도 된다더라라는 이런 과잉 진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크기가 1cm 미만인 미세암에서도 네. 0.5cm 이하라도 림프절이 주변에 커져 있으면 그때는 세포 검사를 하고 네. 0.5cm 미만이면 그냥 하지 말자. 아예 하지 말고 1cm가 넘고 무릎이 아닌 딱딱한 혹이면 한번 좀 해보는 게 좋겠고 그 사이에 0.6에서 1cm쯤이면서 주변의 림프절은 아니지만 그 모양 자체가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면 세포 검사를 해보고 뭐 어느 경우든 어쨌든 세포 검사에서 암이 나오면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네, 진료 네, 네. 지침이 나오네요. 네, 네. 수술할지 말지 네. 또 이게 양쪽에 있으니까 한쪽만 할지 다 전절제 할지도 당연히 다르겠네요. 네, 네. 경우에 따라서. 네네. 한쪽에만 있고 크기가 1cm 미만인 미세암이고 네. 주변에 좀 림프절이라든지 막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소견이 전혀 없고
그 갑상선 안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초기 암인 경우에는 한쪽 네. 그 부분만 절제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지침이고요. 네. 곧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공고 지침이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정이 의료 사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더 고심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지침을 네. 발표할 것인데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해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갑상선 암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편인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고. 아마도 예. 이제 그게 큰 몫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가 특히 초음파를 쉽게 할 수 있는 비교적 그런 의료 저렴하고 네네 예. 의료 환경 때문에 일반 개원가에서부터 뭐 큰 대학병원까지 모든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아마 검진율이 높은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빨리 발견해내서 네, 빨리 네. 잡는다. 네, 하긴 네. 외국에서는 초음파 한번 보는 데는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수술만 하면 일단은 그 암, 혹 제거는 일단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진료에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초기 암 위험이 아주 낮은 그런 환자분들은 이렇게 한쪽 갑상선만 절제를 하고 네. 그게 치료의 끝인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 위에 뭐 작아도 양쪽에 있다든지 작아도 이제 주변에 이미 좀 침범을 한 경우에는 네.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후의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수술을 이제 경험 있는 외과나 이비인후과 이제 선생님이 잘 한다 하더라도 미세한 그런 세포까지 다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포뿐만 아니고 정상 조직도 없애는 게 나중에 이제 재발하거나 이제 재발하는 거를 추적 관찰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먹는 약인데 이런 치료를 해서 남아있는 그런 세포를 모두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미 또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만큼 호르몬은 평생 보충을 해야 되고 이럴 때 보충하는 용량은 일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좀 더 양이 많습니다. 네. 내 몸에 남아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뇌하수치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억제를 하게 되면 이 갑상선 암 재발을 좀 예방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꼭 갑상선 호르몬은 평생 보충을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아까 대부분은 예후가 굉장히 좋지만 드물게는 재발을 하고 다른 데 전이가 전이도 되고, 되고. 또 수술 이미 했는데 재발은 했는데 그 수술을 다시 하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암에서처럼 항암제나 외부 방사선 치료 이런 것도 드물게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환자들 이제 보신 거네요, 네, 교수님. 네. 네. 드물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네. 있다. 예. 갑상선 질환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또 나이대도 좀 있죠. 중년 네네. 여성에게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 갑상선 질환이니만큼 오늘 TV 앞에 계신 분들 또는 여기 나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알쏭달쏭했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어드릴 수 있는데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2년 전부터 갑상선 저하증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복용하고 계세요? 네, 있어요. 예. 그래 복용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평생 복용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평생 복용해야 된다 하는데 식이 조절로는 안 되는지 조절이 안 되고 그러고 또 결절이 암에 대한 이런 데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해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그리고 또 음식 조절 같은 것도 평소에 하십니까? 뭐 해조류라든지? 해조류는 많이 복용하고 있는데도 저하증이라 하니까 그게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사, 또 식이나 해조류 이런 관리 이런 게 궁금하시네요. 네네. 일단 아까 호르몬을 복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파괴가 돼서 이제 갑상선이 점차 파괴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완전히 파괴가 된 건 아니죠. 네. 그게 이제 정상을 맞출 정도가 아니고 점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주 초기에 발견되신 분들은 굉장히 적은 호르몬을 먹고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게 또 충분히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잠깐 약을 먹어도 수치가 정상으로 잘 유지가 되면 일부 끊는 분도 있으십니다. 실제로요? 네네. 평생이 아니라 네네. 정화증인데도. 네네. 근데 저하증인데도 아주 초기에 발견된 경우. 예. 그런 경우이고, 그렇지만 이게 많이 진행이 돼서 호르몬을 복용하셨던 분인 경우에는 이제 약을 끊게 되면 정상적으로 계속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이미 저하증으로 진단이 되셨을 때는 대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된 분이라면 평생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아까 그 원인이 해조류 섭취를 못해서 오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드를 좀 많이 섭취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해조류에 들어있는 그런 요오드를 섭취를 못해서 오는 병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음식으로 안 먹고 주변에 바다가 없는 저기 내륙 지방이나 이런 데는 갑상선도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기능 저하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런 요오드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 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기능의 변화가 더 올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드시는 것도 충분히 과한 정도로 우리나라는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음식으로만도 충분하다. 네네. 더 이상 뭐 약으로 더 보충 환을 먹는다든지 이런 필요는 없겠다. 네네. 근데 오히려 더 아까 나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 결절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얼마나 자주 이제 초음파를 해야 되는지.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초음파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일단 그 병이 진단이 됐을 때 한 번은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거기에 결절이 없다면 과연 그러면 얼마 만에 해야 되느냐. 네네. 그거는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지는 않는데 진료를 가실 때나 아니면 증상이나 이런 거에서 의심이 되면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게 되면 갑상선을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이 의심이 되면 당연히 해봐야 될 거고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져줄 수 있는 혹이 많아봐야 15% 이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뒤쪽에 있거나 작은 혹인 경우에는 네.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초음파를 해야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언제 생길지 몰라서 자주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증상이 혹시 나타나는지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상선 질환은 사실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세요. 혹시 나에게도 찾아오지 않을까.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인 건강 검진에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검진에는 갑상선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분들한테 갑상선 기능 검사를 이렇게 검진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에서 또 나이가 중년 이상의 나이 드신 분에게서 더 빈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혈액 검사로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하시면 되고 초음파는 굳이 걱정을 해서 미리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미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언제 끊을지 이런 거는 반드시 그 병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단하게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갑상선 질환이다. 사실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 많으시잖아요. 근데 감기도 막 피로하고 약간 쉰 목소리 나고 목도 막 붓는 증상이 있고 해서 자칫하다간 좀 이게 오인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동아대학교 병원 내분비 내과 박미경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